아우라 그룹의 꼭대기층,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내려다보는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태준 대표는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앉아 상대편의 애원을 무표정하게 잘라냈다. 재고의 여지는 없습니다. 계약 조건은 이것으로 최종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결정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야 태주는 잠시 굳어있던 어깨를 풀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남자. 세상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로 향했다. 그 안에는 한 여자가 따스하게 웃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난 한적한 골목길의 한 작업실에서는 오래된 유화 물감 냄새가 향긋하게 퍼지고 있었다. 오서연은 세밀한 붓을 든 채 수백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캔버스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미술품 복원 전문가였다. 손상되고 잊힌 것들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일,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낡은 그림은 서서히 원래의 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작업에 몰두하던 그녀는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가벼운 헛구역질에 잠시 붓을 놓았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아랫배에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입가에 작고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그녀와 태준의 세상에 곧 찾아올 가장 큰 선물에 대한 예감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빨리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낮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서연이 직접 만든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사가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평범한 남자로 돌아와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는 언제나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지? 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그녀는 그저 웃으며 열어보라는 눈짓을 보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아주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태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자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10주래요. 그 말에 한태준이라는 남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냉정함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는 서연의 이마와 뺨에 연신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다. 고맙소, 서연 씨. 정말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동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배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자신의 아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긴 것이다.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약속은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이 주최하는 VVIP 자선 갈라 파티가 열렸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두 사람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냉철한 비즈니스맨 한태준의 얼굴에 서린 부드러운 미소는 모두에게 낯선 풍경이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태준아, 오랜만이야. 낭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태준은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채리, 그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이자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그녀였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고 매력적이었다. 체리는 태준을 가볍게 포옹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말도 없이 들어왔군. 태준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 반가움은 숨기지 못했다. 체리는 웃으며 그의 옆에 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쪽은 그녀의 시선은 위아래로 서연을 훑었다. 그 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함께 희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서연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기며 소개했다. 내 사람 오서연 씨요. 그리고 곧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기도 하고. 그의 말에 체리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뜨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환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서연 씨. 태준이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태도는 더없이 상냥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악수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힘과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차가움을 느꼈다. 잠시 후 체리는 서연에게 양해를 구하고 태준을 잠시 옆으로 데려갔다. 둘이서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듯이 서연은 와인잔을 든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체리는 돌아온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서연 쪽을 곁눈질하며 태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참, 저분 오서연 씨 맞지? 며칠 전에 우리 경쟁사인 파크그룹의 박이사랑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점심 식사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아마 우연이겠지. 그녀의 말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던져졌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계산된 독이 숨어 있었다. 태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셔츠러졌다. 파크그룹의 박이사라면 최근 아우라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즉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체리의 말은 그의 마음에 작고 끈질긴 가시처럼 밝혔다. 그는 서연에게 돌아왔지만 그의 눈빛 속 순수했던 기쁨에는 어느새 작은 얼룩이 져 있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그들의 행복한 약속 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윤채리가 돌아온 이후 한태준의 완벽했던 세계에는 미세한 소음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유쾌했지만 그녀가 던지는 말들 속에는 교묘하게 계산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 씨는 참 순수해 보여서 이런 험한 세상에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야. 태준이 너처럼 강한 사람이 곁에서 잘 지켜줘야 해. 그녀의 말은 서연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그녀가 태준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연약하고 순진한 존재임을 은연중에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태준은 처음에는 그런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 뒤 체리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망설이는 척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다소 흐릿했지만 형태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호텔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서연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파크그룹의 박 이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여자는 박 이사가 내민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고 있었다. 태준,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돼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어. 미안해.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체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연기를 펼쳤다. 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뇌리에는 몇 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첫사랑은 그의 사업 계획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를 배신했었다. 그때도 똑같았다.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돈이 든 서류 봉투.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소금물처럼 쓰라리게 되살아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사진을 확대했다. 여자의 옆모습은 틀림없이 서연이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서연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그녀의 손길을 무심코 피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회사 일로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거리감은 그녀의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체리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박 이사를 사칭하여 마치 서연과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문자 메시지들을 조작했다. 메시지에는 마지막 자료는 언제쯤 가능한가? 태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 아이만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같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체리는 태준의 사무실 소파에 일부러 그 대포폰을 떨어뜨려 놓고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혹시 사무실에 있거든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태준은 무심코 소파 쿠션 밑에서 울리는 진동을 느끼고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방금 도착한 박 이사의 메시지를 보고 말았다. 서연아, 오늘 저녁 약속 있지 않았지?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잠금을 풀었다. 비밀번호는 어이없게도 태준 자신의 생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를 조롱하는 듯한 잔인한 설정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연과 박 이사가 주고받은 수많은 비밀 메시지들이 펼쳐졌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신뢰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제 서연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면 그는 그녀가 박 이사와 미래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기만 해도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사랑은 독이 든 의심으로 변질되었고 그의 마음은 지옥 같은 고통으로 타들어갔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의심이 이제 서연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존재, 그의 미래이자 희망이었던 아이.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하는 끔찍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그의 사랑이 클수록 배신감의 상처는 더욱 깊고 잔인하게 그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그들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태준 씨, 무슨 일 있어요? 제발 말해줘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태준은 언제나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날카로운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는 대신 그녀를 밀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그의 서재에서 그가 자신의 사진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액자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증오에 찬 눈빛. 그 극명한 대비 앞에서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들의 사랑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음을.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져 이제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대한 심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오서연은 한태준을 기다렸다.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마주 앉아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하게 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끓였다. 하지만 밤늦게 돌아온 태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대신 폭풍 전야의 불길한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차려놓은 저녁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의 동작은 거칠고 냉담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열어봐. 당신이 직접 설명해야 할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심장을 먹게 할 만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여러 장의 사진들. 자신이 파크그룹의 박 이사와 호텔에서 만나고 돈 봉투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연인처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된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준 씨.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판단을 끝낸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사랑과 신뢰 대신 차가운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변명을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저 사진 속의 여자는 당신과 닮은 유령이라도 된단 말인가? 저 메시지들은 내가 꾸며낸 환상이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애원했다. 제발 내 말을 믿어줘요.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제발.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눈물을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악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과거의 연인에게 당했던 배신을 서연에게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내가 우습게 보였나?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여? 파크그룹에 내 정보를 팔아넘기고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내 발목을 잡으려 했나? 그의 잔인한 말들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밝혔다. 특히 아이에 대한 의심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잃어버렸다. 그녀의 절망적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태주는 마침내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마저 사라지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계약 조건을 통보하듯 말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최고급 아파트와 생활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하지만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아이일지도 모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뿐.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거요. 만약 내 아이가 맞다면 아이는 내가 거두겠소. 당신에게는 두둑한 위자료를 주지. 그걸로 당신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줘. 하지만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의 영혼을 조각조각 부서뜨리는 망치질과도 같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를 경멸하고 의심하는 차가운 괴물만이 서 있었다. 사랑의 종말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잔인했다. 그녀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태주는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앞으로 김 비서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할 테니 나에게 직접 연락할 생각은 하지 마시오.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일말의 연민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서연은 무너지려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의 사랑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한때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그녀를 홀로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았다. 뱃속의 작은 생명만이 이 지독한 절망 속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오서연은 밤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버렸고 그녀의 가슴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하지만 동이 터오는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희망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그녀는 한태준의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을 터였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과 아이의 존엄을 파는 행위이자 그의 거짓 비난을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녀는 그의 동정이나 자비를 구걸하는 가련한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이제 한 남자의 연인이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자신의 소지품 몇 가지만을 챙겼다. 값비싼 보석과 명품 옷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것들은 이제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울뿐인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펜트하우스의 열쇠와 함께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명한 각서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그녀는 동쪽으로 향하는 가장 이른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사랑과 지독한 상처를 모두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고 있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푸른 바다 냄새가 나는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곳에 새로운 터전을 잡았다. 오래된 서점 2층에 딸린 작은 방 하나를 빌렸다.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성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묵묵히 방을 청소하고 자신의 손으로 공간을 꾸몄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미술계의 일은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가구를 수리하고 복원해주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뛰어난 솜씨에 감탄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작은 일거리들이 꾸준히 들어왔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고 저녁에는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이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이웃들을 만났다. 서점 주인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동네의 작은 병원 의사는 그녀의 주머니 사정을 알고는 진료비를 깎아주었다. 차가운 서울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 사는 온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혼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을 오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초음파 화면을 통해 처음으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한편 서울의 한태주는 그녀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비서는 그녀가 돈을 거부하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고 말했다. 태주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돈과 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그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렸다.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렇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자신이 틀렸던 것은 아닐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냈다. 이미 모든 증거는 그녀의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거나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바닷가의 작은 마을,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의 그늘 대신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평온하고 강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한 생존자였고 한 생명을 책임진 위대한 어머니였다.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오서연이 떠난 후 한태준의 시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M&A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아우라 그룹의 영토를 무섭게 확장해 나갔다. 그의 냉혹함과 결단력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를 더욱 전설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그의 마음속에 뚫린 거대한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윤채리는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맴돌았다. 힘든 비즈니스 미팅에 파트너로 동석했고 그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유일한 친구인 척 연기했다. 그녀는 서연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에게 결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친절과 위로를 받아들였지만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차가운 얼음의 성이 되었다. 서연의 웃음소리와 온기가 사라진 공간은 그저 넓고 텅 빈 집에 불과했다. 그는 종종 밤에 홀로 술을 마시며 그녀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고통스럽게 응시하곤 했다. 기억은 불쑥불쑥 그를 공격했다. 길거리에서 임신한 여성을 볼 때마다, 미술관에서 그녀가 좋아하던 화가의 그림을 마주칠 때마다
그의 심장은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곤두박질 쳤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배신자였고 자신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이성이 스스로를 설득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후회의 그림자는 그의 이성에 생긴 작은 균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체리의 이야기에서 발견된 사소한 불일치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파크 그룹과의 경쟁에서 최종 승리한 것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체리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그 오만하던 박 이사의 꼴이 참 우습지 않아? 서연 씨를 만날 때도 얼마나 거들먹거렸는지 몰라. 바로 그 순간 태준의 동작이 멈칫했다. 체리는 멀리서 찍힌 사진 한 장만 봤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박 이사의 태도까지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렸다. 태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그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산업 스파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회사 건물 중 하나의 보안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건물은 체리가 서연의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태주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보안팀에게 그날 그 시간의 영상을 모두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단지 작은 불안감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밤늦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영상을 돌려보았다. 영상 속에는 박 이사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전후로 체리의 차가 호텔 주변을 2번이나 맴도는 것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오서연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차도 그녀와 비슷한 인물조차도 영상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태주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그녀의 무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그녀가 다른 길을 이용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실에 생긴 첫 번째 명백한 균열이었다. 체리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문자 메시지들은, 그 모든 것들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어 그가 치워두었던 작은 아기 신발을 꺼내 들었다. 그가 서연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날, 그녀가 절망 속에서 흘리던 눈물이 떠올랐다. 그는 그것이 배신자의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만약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이 그녀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락으로 밀어버린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과거의 상처가 눈을 가려 사랑하는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아이를 부정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그것은 그가 이룬 모든 성공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만큼 파괴적인 생각이었다. 후회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옥죄는 차갑고 무거운 실체가 되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한태준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민호 실장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보스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는 10년 넘게 한태준을 보좌해왔다. 과거의 배신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그가 오서연을 만나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녀를 잃은 후 다시 어떻게 예전보다 더 공허한 사람으로 돌아왔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역시 오서연을 의심했다. 회장님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오서연은 돈이나 명예를 탐할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한태준의 돈을 거부하고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배신자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처연했다. 그의 의심에 불을 지핀 것은 윤채리의 행동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고 너무나 능숙하게 한태준의 곁을 차지했다. 김 실장은 어느 날 윤채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평소에 상냥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뒤탈 없이 처리하랬잖아. 라는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김 실장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한 의심을 묻어둘 수 없었다. 만약 오서연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그리고 회장님이 끔찍한 오해 속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자신의 임무였다. 그는 자신의 오랜 군 시절 친구이자 지금은 업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는 친구에게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윤채리에 대한 뒷조사와 함께 과거 오서연의 배신 증거로 사용되었던 사진과 문자 메시지의 진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고 만약 한태준에게 발각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직감과 보스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을 믿어보기로 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되었다. 탐정 친구가 가장 먼저 알아낸 것은 사진이 찍혔다는 날의 박 이사의 행적이었다. 놀랍게도 그날 박 이사는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하고 있었다. 그의 동선은 언론 기사와 행사 기록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그가 같은 시간에 서울의 호텔에서 서연을 만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 문제의 대포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휴대폰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 한 전자상가 CCTV에 윤채리의 개인 비서가 현금으로 해당 모델의 휴대폰을 구매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그 휴대폰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된 함정의 일부였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김 실장은 보고를 받으며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탐정은 끈질긴 추적 끝에 문제의 사진을 찍었던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찾아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던 사진작가는 탐정이 증거를 들이밀며 압박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윤채리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오서연과 닮은 모델을 고용해 연출된 장면을 촬영했다고 실토했다. 사진작가는 심지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 사진 파일까지 넘겨주었다. 파일 안에는 조작되기 전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멀리서 보면 오서연과 흡사했지만 사진을 확대하자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한 윤채리가 그에게 보냈던 최대한 오서연처럼 보이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메시지 내역도 확보되었다. 모든 진실이 담긴 두툼한 보고서를 받아든 김 실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였다. 한 여자의 인생과 한 남자의 사랑,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다. 이제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한태준에게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충격적인 사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김 실장은 차 안에서 홀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우라 그룹의 빌딩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며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의 보스는
거짓된 성공 속에 갇혀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 실장은 굳게 결심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보스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 입게 되더라도 그는 보고서 파일을 단단히 품에 안고 한태준의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다음 보고는 그의 비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보고가 될 터였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만삭이었다. 해안가 마을의 평온한 삶에도 불구하고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불안감과 육체적인 힘겨움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날은 유독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날이었다. 그녀는 작업실에서 낡은 의자를 옮기려다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디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아랫배를 관통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끔찍한 감각.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다행히 그녀의 비명을 들은 서점 주인 할머니가 달려왔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내내 서연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가,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의 위험이 높은 데다 태반 조기 박리의 징후까지 보였다. 의료진은 긴급하게 분만 준비에 들어갔다. 차가운 수술실 침대에 누운 서연은 너무나도 외로웠다. 고통 속에서 잡아줄 손 하나, 기댈 어깨 하나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금은 곁에 없는 한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간절하게 그가 그립기도 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아우라 그룹 본사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김민호 실장은 그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들고 한태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태준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 그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 태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김 실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서연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부터 그의 표정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박 이사의 완벽한 알리바이, 윤채리 비서의 대포폰, 구매 영상 캡처, 그리고 사진작가의 자필, 진술서와 조작되지 않은 원본 사진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태주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여자가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태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서서히 차오르는 끔찍한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진실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태주는 괴수처럼 포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본 증거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값비싼 서류와 트로피들이 굉음을 내며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무고한 여자를 의심하고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퍼부었으며 그녀와 자신의 아이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버렸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때 김 실장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가 고용했던 탐정이었다.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찾았습니다. 오서연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강릉중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조상기가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김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망연자실해 있는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오서연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합니다. 조산기가 있어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그 말에 태주는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조산, 위독, 그 단어들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모든 자기 혐오와 후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에게 가야 한다. 그녀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차 준비해. 당장. 그는 자신이 부숴버린 사무실의 잔해들을 뒤로 한 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신이 만들어낸 폭풍의 중심으로 그는 이제 속죄를 위해 달려가야만 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한태준이 탄 세단은 총알처럼 어둠을 가르고 질주했다. 그는 속도를 더 내라는 말만 반복하며 창밖에 스쳐가는 불빛들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연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리며 수줍게 웃던 그녀의 얼굴 위로 자신이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겹쳐졌다. 죄책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순간에 자신을 죽여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제발 그녀와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신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도 좋으니 제발 두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던 그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초월적인 존재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릉중앙병원 수술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의료진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서연의 상태는 위중했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 제왕절개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서연은 마취에 취해가는 와중에도 뱃속의 아이를 향해 속삭였다. 아가야, 힘내. 엄마가 지켜줄게. 곧이어 그녀는 깊은 의식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작은 인큐베이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급하게 옮겨졌다. 작고 연약한 사내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아이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의료진은 아이의 입에 작은 튜브를 삽입하고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회복실로 옮겨진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간호사에게 물었다. 제 아기는 괜찮은가요? 간호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상황은 심각했다. 아이는 심한 황달과 빈혈 증세를 보였고 정밀 검사 결과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혈 교환 수혈이 필요했다. 하지만 혈액 검사실에서 날아온 보고는 의료진을 절망에 빠뜨렸다. 아이의 혈액형이 국내에서는 보고된 적 없는 극히 희귀한 종류라는 것이었다. 병원의 혈액은행에는
수혈 가능한 혈액이 단 한 팩도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주치의는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서연의 병실로 달려가 아직 쇠약한 그녀에게 보호자를 찾았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아버지의 혈액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증오스럽고 원망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마지막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이름을 말했다. 태준. 병원 측에 다급한 연락을 받은 것은 태준이 막 강릉에 진입했을 때였다. 오서연 씨 아기의 아버지 되십니까?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아이가 위독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 말에 태준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병원 응급실 앞에 차가 멈추자마자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외치며 병원 복도를 질주했다. 그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앞에서 한 의사에게 가로막혔다. 의사는 아이의 위급한 상태와 희귀 혈액형에 대해 빠르게 설명했다. 그리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혹시 모르니 선생님의 혈액형도 검사해봐도 되겠습니까?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태주는 망설일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제 피를 뽑으세요. 필요한 만큼 전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의 몇 분은 그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튜브를 꽂은 채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숨쉬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외면했던 생명. 그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휠체어에 탄 서연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의 고통과 후회, 원망이 오갔다. 잠시 후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다. 그는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말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기적입니다. 한태준 선생님의 혈액형이 아드님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희귀 혈액형이 부자 사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다니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확률은 이제 0%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과학적 언어는 그 어떤 법정의 판결보다도 더 명백하고 잔인한 진실의 선고였다. 그의 피 속에 흐르는 진실. 그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진실이 이제 그의 아들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인큐베이터를 바라보며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이 비극 앞에서 그는 아들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마주해야 했다. 한태준의 피가 수혈되자 아이의 상태는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새파랗게 질려있던 아기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았다.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는 의사의 말에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태주는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아들이 살았다. 그가 버렸던 그의 핏줄이 이 세상에 살아남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곧이어 밀려오는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린 서연은 간호사를 통해 아이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위급한 순간에 한태준의 피를 수혈받아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아이를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에 대한 깊은 원망이 뒤섞여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태주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몇 번이고 그녀의 병실 앞을 서성였다. 하지만 그는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였다. 마침내 그가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안에서 나온 서점 주인 할머니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게. 저 아이, 자네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할머니의 나지막한 말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다. 닫힌 문은 서연의 굳게 닫힌 마음과도 같았다. 태주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무력하게 발길을 돌렸다. 그는 김 실장에게 서연과 아이를 위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휴식을 방해하는 그 어떤 접근도 철저히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혹한 경영자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이제 모든 것을 망가뜨린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우라 그룹과 윤체리의 집안이 운영하는 태양그룹의 긴급 합동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윤체리와 그녀의 아버지는 두 그룹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를 위한 자리인 줄로만 알고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에 들어섰다. 체리는 태준을 향해 우아한 미소를 보냈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무표정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태준은 연단에 섰다. 그는 서두 없이 프로젝트 베로나라는 이름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윤체리가 저지른 모든 거짓과 음모를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사진의 원본 파일, 대포폰 구매 영상, 사진작가의 자백서, 그리고 박 이사의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증거들은 반박의 여지 없이 완벽했다. 체리의 얼굴은 자신감 넘치던 미소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오해야, 태준아,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회의장의 싸늘한 침묵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발악을 무시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스크린에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아이와 자신의 혈액형이 기적적으로 일치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공개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체리 씨,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내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소. 당신은 한 여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생명까지 해치려 한 거요. 모든 것이 끝났다. 체리의 아버지는 충격과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딸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며 태준에게 용서를 구했다. 태준은 아우라그룹의 법무팀을 통해 윤체리를 위증, 명예훼손,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며 그룹에 끼친 손해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민사 소송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윤체리는 그 자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더 큰 허무함과 고통만이 남았다. 거짓을 단죄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강릉으로 향했다. 늦은 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신생아실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의 아들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작은 생명. 그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서연의 병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병실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자신의 세상에서는 철저히 패배한 외로운 왕이었다. 그의 진짜 형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 세월만으로는 아물지 않았다. 서연은 아들과 함께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흐린 날에도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하늘처럼 굳건하게 아이의 곁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다짐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오직 하늘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태주는 그녀의 삶에 섣불리 끼어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그녀에게 새로운 집과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거액의 신탁 자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지불된 병원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 단호함이 태준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다. 그날 이후 태준의 주말은 강릉을 향한 순례의 시간이 되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아무도 모르게 강릉으로 향했다. 그는 서연의 집문을 두드리는 대신 아이에게 필요한 기저귀나 분유 같은 소박한 물건들을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돌아왔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녀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그녀와 아이의 그림자를 지키는 것. 서연은 물론 그의 방문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가 남긴 물건들을 그대로 돌려보낼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물건을 받았지만 그에게 어떠한 답장도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가 넘을 수 없는 가장 견고한 벽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태준의 주간 순례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팔았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깃든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그는 대신 회장 직속의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오서연의 이름으로 젊은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처절한 속죄의 과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가을날 평소처럼 물건을 두고 막 돌아서려던 태준의 등 뒤로 문이 열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가 먼저 그에게 입을 열었다. 돌아가는 길 운전 조심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얼음은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녹기 시작했다. 태주는 여전히 문 밖에서 아이의 물건만 전해주었지만 가끔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와 아이의 소식을 짧게 전해주기도 했다. 하늘이가 어제 처음으로 뒤집었어요. 요즘 옹알이가 부쩍 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서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태주는 며칠 밤을 새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은 목마를 깎았다. 세상의 그 어떤 비싼 장난감보다도 자신의 진심을 담은 선물을 아이에게 주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의 생일날 강릉의 작은 집을 찾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문 앞에 선물을 두고 돌아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 서연은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아주 작은 마당에서 하늘이가 서툴게 걸음마를 하고 있었다. 태주는 숨을 멈췄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자신의 아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고갯짓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가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낯선 그를 경계하지 않고 해맑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얼마나 간절하게 꿈꿔왔던가. 서연은 툇마루에 서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용서, 그리고 아직은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빛을 띠고 있었다. 태주는 눈물을 닦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수만 가지의 사죄와 간청을 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서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주 천천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밀어내지 않겠다는 당신의 노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속죄의 새벽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할 터였다. 부서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여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빛나는 희망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